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대박 클럽 시즌2. 오늘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릴 텐데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소개하기 전에요, 잠시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는요, 02-2299-4034번이 열려 있습니다.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순길 대표와 세종국토개발의 정창래 이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짚어보면서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새해 1월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한파 속에서 아파트값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짝 올랐었죠. 서울의 재건축 값은 조금 하락했다고 하는데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네,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한 13주 동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또 지난해 반짝 상승했던 효과의 여파로요. 상반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서 또 내놓은 데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또 전국 아파트 값은 0.08%, 서울은 0.07%, 또 경기도는 0.04%, 버블 세븐 지역은 0.12%, 신도시는 0.05% 상승했으며 또 서울 재건축은 6주 만에 또 0.04%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송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잠실지구에 위치한 엘스라든지 트리지엄, 레이크 팰리스 등이 호가가 한 2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오르면서 0.02%가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송파 지역의 아파트가 이제 강남권 일반 아파트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호가는 올랐지만 또 거래는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집주인들이 상반기 집값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호가를 올려놓으면서 일반 매수자들이 저가 매물을 또 원하고 있어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6주 만에 집값이 하락을 했는데요. 관악구는 1.34%, 노원구는 0.52%, 또 송파구는 0.06%, 강남구 0.02% 주요 재건축 지역이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12월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집주인들이 또 호가를 많이 올리는 바람에 매매 금액이 좀 저렴했던 매물이 다 정리가 되고 또 호가가 올랐던 금액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은 12월 저가 매물이 늘어나면서 취득세 이렇게를 더 내더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저가 매입할 수 있는 매물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 경기권 같은 경우는 또 군포가 0.2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평택시 0.22%, 용인시 0.18%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경기 남부권의 강세가 굉장히 지속이 됐으며 용인의 중대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었는데요. 주로 이제 죽전동이나 수지동이라든지 신갈동, 상현동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또 대형 평형으로 면적을 넓히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이 많이 두드러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시장 동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전세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그 효과를 논하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기대 심리도 없었던 것일까 궁금합니다. 전세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국 전세 시장의 상승은 0.2%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광진구는 0.7% 상승을 했는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기존 세입자들의 또 재계약 선호 물량이 좀 많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학군 수요 및 중소형을 위주로 신혼부부가 수요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0.5%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뿐만 아니라 또 고교 선택제 이후에 강남권으로 진학이 가능한 그런 성동구 쪽에 그런 전세 금액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마포구 같은 건 0.4% 상승했는데 또 교통이 편리해서 여의도나 광화문 이런 데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서울은 겨울방학 학군 수요하고 그다음에 내년 봄 미사철 대비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면 1월 13일 날 전세 대책의 일부 대책으로 지금 공건 부분이라든지 소형 분양 임대주택 9만 7천 가구를 공사기간 단축해서 조기 공급하겠다는 것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입주 물량을 단지 주택 규모별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임대로 전환하려고 했던 판교 순환형 주택이라든지 LH가 이미 또 사들여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또 임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6천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3월부터 공급을 하겠다는 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다세대나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기금에서 1조 원을 2%로 특별 지원하겠다는 또 대책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숨통에 트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금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전세금 대출 수요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대출 수요 중에서는 또 전세자금 보증을 받아서 또 전세금을 또 보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전세자금 보증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보증 한도는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80%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또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할 때 좀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도권의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정창래 이사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부산 등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요. 물론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산을 포함한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는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게다가 이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체가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러한 이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하지만 이 서울을 제외한 이 수도권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과잉 공급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게다가 지금 어느 정도 분양권 물량도 쌓여 있고 또한 앞으로 향후에 계속 공급이 될 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네. 이 수도권 시장은 당분간은 좀 침체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이 열려 있는데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은 김순길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전략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네. 아파트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평균 상승률 이상의 단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은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노하우라면은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나름의 기준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내 기준과 비교하면서 오늘 김순길 대표님의 기준은 어떠한지 들어본다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들을 보여주실 건가요?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이나 정보들을 네. 통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신 또 구입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20, 30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장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또 아파트를 대입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르실 때 가장 크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먼저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는 것은 어찌 보면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아파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의 환경이 변한다면 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역세권 지역이 아닌 아파트인데 역세권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이 조망되는 곳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변하는 것, 그래서 반사적 이익이 생기는 곳,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맨 처음 먼저 고르셔야지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사시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표 평형의 아파트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이 대표 평형의 아파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평당 단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지역,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40평형대의 금액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입지 조건은 20, 30평대의 아파트가 굉장히 또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별로 내가 구입해야 되는 평형의 아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평당 단가가 높은 금액을 또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 평형 중에 그 가장 좋은 아파트, 상한가 아파트를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평형이지만 5억짜리가 있고 4억 8천짜리 있고 4억 5천짜리가 있다고 하면 5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오를 때도 가장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또 내릴 때 가격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또 불황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5억짜리 아파트는 조금 가격을 낮추면 팔릴 수가 있지만 좀 하한가 아파트는 또 매매하기도 굉장히 또 어렵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 대표 평형의 아파트, 동일 평형 중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먼저 크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 평형과 동일 평형 가운데 나은 아파트를 구하라.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투자하라. 이 지역은 조금 이해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아마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고를 때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답이 조금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신다면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또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시면 그 좋은 아파트 구입할 때 체크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 여건이라든지 단지 규모를 보아야 합니다. 그 입지나 단지 규모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단지가 유리한데요. 이 중 하나를 고르라면 입지가 또 우선입니다. 네. 입지 여건은 또 역세권이라든지 학군, 편의시설이라든지 환경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20, 30평대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을 최우선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 환경 프리미엄, 학군 등의 무게가 또 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너무 가까워 1, 2분 만에 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곳은 또 소음이라든지 또 유동인구의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 곳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학군은 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교 외에 또 학원 같은 경우도 학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도곡동이라든지 대치동 이런 학원가도 학군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인 대형 마트라든지 뭐 문화시설 등도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단지 규모가 크면 이런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또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향과 조망권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환경 프리미엄이 매우 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으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줘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비중을 조망과 향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비중을 준다면 먼저 향을 중요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향 위주로 우선 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 또 예를 들어 젊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아이들 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또 동향이라든지 또 남서향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햇볕이 들어오고 또 남서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왔을 때 굉장히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강 조망일 경우에는 향보다 조망이 우선시 되는데요. 뭐 강남의 대표적인 압구정당이라든지 반포 등 뭐 이런 데들은 이제 한강을 조망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도 배치가 되어 있고 한강 조망이 되는 경우는 아파트 대부분도 또 조명을 우선시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단지 설계라든지 평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단지 설계와 평면 구조도 좋은 아파트 조건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인데요. 단지 그 설계에서 중요한 순서인 경우를 체크를 하는 순서를 보신다면 동강거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진입로 순서로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외에 조경이라든지 녹지 같은 경우도 동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인데요. 평면 설계를 할 때는 전용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목 치수 또 3베이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목 치수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같은 평형이라도 한 2, 3평 정도가 더 넓기 때문에 그 사용 구조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보통 그 3베이 같은 경우는 발코니 면적이 또 2베이보다 2, 3평 정도 넓기 때문에 뭐 전용 면적을 또 굉장히 활용도 있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방을 굳이 3개를 뭐 할 필요 없이 방 2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방 3개가 나오면 방의 면적이 너무 좁아서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불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 수납 공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수납 공간이 좋다는 것은 아파트의 활용도가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 난방 방식과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난방 방식을 고르실 때는 아무래도 개별 난방이 중앙 난방보다는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그 열 공급 방식도 지역 난방, 도시가스, 기타 공급 연료 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난방이 일반 난방보다는 관리비가 한 20, 30%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에 차이를 많이 주고 있고요. 같은 조건이라면 브랜드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평형의 동일 조건의 아파트지만 브랜드 차이로 2, 3천만 원의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으실 때 모델하우스를 가셔서 좀 많이 보시는데요. 모델하우스 가서 보실 때 가장 그 또 눈여겨보실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다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기 때문에 그 확장되기 전에 점선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점선은 확장하기 전에 점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지 않았을 때 공간 활용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커튼일 같은 경우는 뭐 단지 외형의 미적인 면을 강조해서 또 그런 것에 또 현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벽면을 통유를 시공한다는 것은 뭐 모델하우스에서는 굉장히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직접 살기에는 또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델하우스 내에 값비싼 인테리어나 뭐 고급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들 한번 쏙쏙 담아봤습니다. 이 점만은 꼭꼭 체크하십시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점만은 피하십시오라는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 중에 아파트 1층은 내가 특별한 용도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정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1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조망권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이렇게 그래서 1층을 좀 소음도 있고 하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00가구 미만에 있는 이런 1, 2개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에는 그 아파트와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좀 피하시라 이렇게 아파트 1층에 음식점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 냄새가 위로 올라오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단지의 가로형 연도변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그 나홀로식에 있는 그런 상가가 혼재되는 아파트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높으면서 동간거리가 가까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나중에 또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될 때 또 굉장히 그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동간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안에 내부 구조를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위에 있는 아파트가 또 침범을 해서 프라이버시가 침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파트를 받으실 때 대출을 받으시는데 대출을 받을 때는 꼭 333의 법칙을 지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대출금은 30% 정도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자도 자기 연봉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출 기간도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셔서 불축으로 아파트를 빨리 급매로 처분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였죠. 오늘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알짜 투자 지역을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창래 이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자, 어떤 지역을 갖고 오셨을까요? 기대됩니다. 예, 오늘 네. 한창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예. 그 양평 당산 양평 그 유도정비 구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지구 하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나 한강변에 위치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소액 투자처로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것 또한 추천 요인으로 꼽아 오셨을지 한번 정창래 이사님의 추천 요인들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당산 유도정비 구역의 한번 추천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추천 요인 중에 유도정비 구역 중에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공고가 되었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공고된 날이 바로 저번 주인 2011년 1월 14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네. 공고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발 예정지에서는 이 조합원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한번 많이 들으셨을 신축 지분 쪼개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일부 지역들은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이게 되고 또 어느 지역들은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또 묶이지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유도정비 구역 중에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강변 개발지에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또 제가 또 추천 요인을 들었는데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에 있던 5개 유도정비 구역, 망원동, 그리고 구이자양, 그리고 반포하고 잠실, 당산까지 기존에 이렇게 5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그 용역에 들어간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용역에 들어간 지역으로는 반포와 잠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당산지구까지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데 이 중에 반포와 잠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가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시는 데에는 좀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고요. 반면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당산 유도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구역 내에 보시면 아주 노후화된 이 불량주택과 이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향후에 그 한강면에 대한 조망과 그리고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좋은 투자 결과를 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마지막 추천 요인으로는 이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만큼 반면에 또 높은 사업성을 갖고 있고 낮은 추가 분담금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또 적었는데요. 이 조합원 비율이 낮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은 향후에 개발이 되었을 때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일반 분양분이 또 많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 조합원의 이익이 크다라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의 이익이 큰 만큼 향후에 이 조합원이 내는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도 사업성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처로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당산지구와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이 한강변의 개발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한강변에 지금 한강변에 있는 그 전략정비구역과 네. 그 유도정비 구역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2009년 4월 달에 그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가업 지시서가 나왔습니다. 이 가업 지시서를 보면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전략정비구역이고요. 네. 그리고 분홍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유도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간적 범위에 보시면은 지금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4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합정동을 포함해서 지금 압구정과 여의도, 이촌, 그리고 성수, 합정까지 이렇게 5개 지역이 지금 전략정비구역이고요. 그리고 유도정비구역으로는 망원지구와 그리고 구이자양지구 그리고 반포와 잠실 그리고 이 당산 지역까지 모두 이 5개 지역이 지금 이제 유도정비구역이고요. 그리고 면적으로는 약 319만 평방미터가 지금 전략정비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2009년 4월 달에 이 가업지시서가 지금 나왔을 때 이 내용적 범위를 보면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지금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2009년 4월 달에 이 용역 이 가업지서가 나와서 2009년 12월 달까지 해서 지금 5개 전략정비 구역에 대한 일종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그리고 수립 그리고 이에 따른 관련 도서 작성 및 이행 절차까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이와 비교해 봐서 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네. 이게 바로 그 2010년 그 12월 달에 그러니까 바로 저번 달에 나온 그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나온 가업 지시서인데요. 지금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보실 게 이번에는 그 2009년 4월 달에 나온 거는 이제 전략정비 구역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은 이 유도정비 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그 5개 지역이었던 망원과 구의자양 그리고 당산, 반포, 잠실 이렇게 5개 구역이었던 유도정비 구역 중에 현재 용역에 들어간 그 유도정비 구역은 오늘 소개해드린 당산과 그리고 반포와 잠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2009년 4월 달에 나왔던 2009년 4월 달에 나왔던 가업지시서에서 보면은 12월 달까지 해서 이 전략정비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 3개 지역도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산 유도정비 구역과 관련한 한강 개발구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투자를 고려할 때는 항상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 입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주변 입지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주변 한번 네. 입지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네, 예, 지금 그렇죠. 오늘 제가 당산 그 유도정비 구역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당산 지구를 보시면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월 14일 날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지금 열람 공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1월 14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당산 유도정비 구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그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도를 열람합니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향후에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니까 앞으로 더 조합원이 늘어나는 신축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 제한 근거 및 사유를 보면은 이 제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그리고 제한 사유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당산 유도정비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될 경우 도시 관리 계획이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또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지금 기본 계획이 세워질 지역이니 앞으로 이제 그 향후에 개발이 되었을 때 그 사업 진행 절차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더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나는 신축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역시 또 이해를 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은 이 제한 대상 행위에는 지금 건축 허가 그리고 건축 신고 그리고 용도 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그리고 중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과 용도 변경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요. 이 말 뜻은 현재 이제 건축 허가를 앞으로는 1월 14일 이후에는 건축 허가를 받더라도 이제 건축 허가가 이제 안 받아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신축 행위를 못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또 예외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제가 좀 말로 좀 기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열람 공고된 내용이 1월 14일 날 지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1월 13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그대로 온전하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 온전한 분양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건축 허가는 더 이상 이제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보시면은 기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건축물 리모델링을 할 때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심의를 거쳐서 리모델링만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10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왜 안 해주셨나 싶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이었는데요.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도 항상 배웠었죠.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역의 주변 입지는 어떠한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그 주변 입지를 보면 지금 현재 주변에 그 월드컵 대교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 월드컵 대교는 현재 그 서부권 쪽으로 보면은 그 성산대교 쪽으로 보시면 항상 그 교통량이 집중이 되면서 이 교통 체증이 항상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런 이제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옆으로 지금 월드컵 대교가 2010년 4월 달에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완공은 2015년 8월 달 정도로 지금 사업 완공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로는 내부 순환도로와 증산로, 서부간선도 등에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의 그 접근 체계를 개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발 호재를 보면은 이 양평동 6가에 현재 지금 나들목이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들목이 개통이 되기 전에는 현재 이 양평동 5가 6가 앞쪽으로는 그 노들길과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있는데 이 개통 전에는 그 노들길에서 이 양평동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진입과 진출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이 나들목이 8월 달 정도쯤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노들길, 올림픽대로 그리고 성산대교까지 이 주변 간선도로망과의 그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또한 그 한강 시민공원까지의 그 접근성까지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산 지역의 경쟁력을 하나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산 지역 위치를 보면요. 교통이나 상권도 이에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산 네. 그 의정부 구역 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특히 이제 교통을 먼저 살펴보시면 그 지하철 2호선 그리고 9호선 환승역인 이 당산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동 방향으로는 이 지하철 9호선이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고요. 또 이제 주변 간선도로망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노들길도 있고 그리고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서부 간선도로 이렇게 주변 간선도로망과의 그 연계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권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당산역 쪽으로 보시면은 이 2호선, 9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아주 고도로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이 양평동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목동 상권이 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양화대교 건너편을 보시면은 신촌 상권이 또 위치해 있고 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영등포 아주 큰 그 대형 상권이 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용산 접근성이 탁월하다. 그리고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탁월하다고 제가 이렇게 좀 크게 별표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향후에 이제 그 당산 요조정비구역이 향후에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주변에 업무지구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면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의도와 용산과의 또 접근성이 또 탁월하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됩니다. 네,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가치로서의 어떠한 면면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이 지역 괜찮겠다라고 관심 갖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한눈에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 당산동의 한번 장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공고가 되었다. 가장 최근에 이제 1월 14일 날 공고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지분가치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다른 기타 그 유정비 구역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반포와 잠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로 가는 그 아파트 재건축으로 가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많은 부담이 따르고요. 하지만 이 당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에 보시면은 그 조금만 다세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또 향후에 개발 시 한강변과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또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유정비 구역이나 전략정비 구역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한강변 조망이 이제 가능한 지금 입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당산 양평 누드정비 구역은 이 양평동 5가 6가 쪽은 이 한강변뿐만 아니라 안양천까지 그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장점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조합원 비율이 양평동 5가 6가 쪽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지분 쪼개 그 전에 이 지분 쪼개기가 기존에 이제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 양평동 5가 6가 쪽으로는 이 넓은 필지,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넓은 필지로 된 그런 필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비율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원 비율이 낮은 만큼 높은 사업성을 볼 수 있다라고 또 장점을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업무지구 또 하나의 또 향후에 또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용산가의 또 접근성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장점으로는 빠른 사업 속도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원 비율이 적은 만큼, 이 조합원 수가 적은 만큼 이 빠른 사업 속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유정비 구역도 향후에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합원 수가 적은 만큼 향후에 이 빠른 사업 속도를 지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 장점으로 또 하나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 모두 들어봤습니다. 빠른 사업 속도가 예상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단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지역의 단점들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까지 한 번에 내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단점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금 묶인 게 바로 네. 저번 주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전체적인 진행 절차에서 보시면은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투자를 해놓으시고 끝까지 이제 가시려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니까 한강변의 미래 가치를 보고 좀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이 한강변 수변지구 개발 지역은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여건이 성숙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 넓은, 그러니까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다가구나 단독보다는 이런 다세대 같은 소액 투자가 적당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내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또 적었는데, 이 현재 지금 1월 14일 날 지금 섹터가 지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역 내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에 대한 미래 가치 및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과 안양천 조망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향후에 아파트로 건립이 되었을 때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주변에 있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용산과 여의도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 유도정비구역 투자 철회소의 면면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면요, 저희에게 전화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02-2299-4034번이 열려 있는데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내 집 마련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고요, 부동산 투자 관련한 질문,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2-2299-4034번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순길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네, 저희가 1억 2천에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요? 네. 예, 사업 시행인가 전에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네. 예, 대리임 산업이 건축사이고 현재 조합원 수는 480이고요. 지역이 어디시죠? 안산시 선부동이고요. 안산시 선부동이면 그러면 군자주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네네. 일반 주공이 130이고요.
네, 일반 분양이 130이고요. 예, 근데 지금 상가 토지 분할 소송 중인데요. 네. 작년 5월에 소송이 들어가서 3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예, 토지 분할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건축이 제대로 되겠는지 하고요. 네. 예, 소사 원시선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네. 2015년에 완공되는 걸로 네. 예, 금융 약정이 체결된 상태이고요. 네네. 예, 17일 기공식이 열립니다. 네네. 예, 이 아파트가 지정된 선부역 지정된 역에서 5분 거리 정도 되어 있는데요. 네. 지분은 17.2평이고 네. 권리가액이 1억 6,500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4월에 이주가 들어가는데 네. 주위 재건축 아파트가 25평이 네. 예, 평당 950만 원 선이고요. 네. 33평형이 1,050만 원 선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조합원 분양이요. 네네. 어느 시점에서 매매가 하는 것이 좋을지 해서요. 네. 아주 예. 체계적으로 질문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아주 부동산 전문가 같으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찌됐건 안산에 있는 군자주공 7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리산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군자주공 아파트가 두 가지의 이제 호재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소사 원시선이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전철이 좀 불편했던 곳이 이제 역세권이 된다는, 아까 제가 종전에 투자 비법 중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 중에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그런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지분이 17.2평이라면 군자주공은 13평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네. 15평형이 한 19.2평 정도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일반 분양이 130여 세대가 나오면 네. 상당히 지금 투자성은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앞에 있는 상가 부분이 재척을 하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신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부분이 토지 분할 소송으로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리스크가 굉장히 네.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분할 소송은 지금 재건축에서 상가 부분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지금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가와 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분들의 이해관계에 엇갈리면서 상가 부분이 고가로 매입을 원하거나 아니면 상가 부분이 더 좋은 곳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되는데, 지금 이곳 군자주공 7단지는 상가 부분을 재척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토지 분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그런 것이 이제 고덕주공 같은 경우나 든촌주공이나 경기도권에서는 지금 약대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렉스 같은 경우가 토지 분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던 것도 있는데요. 지금 상가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지금 소송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이길지, 그 다음에 득과 실이 어느 게 더 많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토지 소송 분할을 하다가도 또 동의율이 맞춰져 갖고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제일 큰 리스크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군자주공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소사 원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월 17일 날 사무실을 기공식을 했고, 착공은 아마 3월 달에 진행을 해서 2015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쪽 지역으로 전철이 굉장히 진입이 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곳들이 부천과 시흥을 연결하는 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달을 할 것이고, 전철이 들어서면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면서 오르는 금액은 발표 때 한 번, 착공 때 한 번, 또 준공 때 한 번, 이용하면서 한 번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가격 상승이 여력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좀 올랐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소사 원시선이 착공이 진행이 이제 된다라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진행이 되면서 소사 본동의 두산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능곡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부역이 들어설 군자주공이 가격이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업 순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를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림에서 처음에 시공사 선정되면서 주겠다, 무상 지분으로 더 주겠다라는 평수가 뭐 자기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의 뭐 10평 정도 이상까지도 한 3년 전에 얘기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매도 시점은 관리처분쯤 돼서 팔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예, 광명 뉴타운 지역에 11평 지분의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이요? 네. 예. 조합 설립 단계에 있고요. 네. 예, 매매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1년 정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지 해서요. 광명은 입지적으로 서울과 굉장히 가깝고요. 또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1동에서 7동, 그다음에 철산 1동에서 4동 정도가 개발이 되면서 광명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 들어설 세대가 한 4만여 세대 정도가 들어오면서 또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거기는 좀 가지고 계셔도 살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 없이 조금 더 추세를 보시면서 진행이 되는 속도에 따라서 또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이어서 네. 예, 집을 지금 두 채를 보유한 거가 되는데 네. 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네. 어떤 게 더 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 주택이 있으신가요? 내가 네, 거주하셔서 비과세가 되신 광명에 거주한 지가 거의 10년 가량 됐습니다. 광명이요? 네네. 아, 그러시다면 일단은 지금 선부동에 있는 주택을 조금 더 가져가실 것 같으면 파실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 매물을 먼저 파시는 게 또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한 몇 년 정도는 제가 이렇게, 한 뭐, 2년 안쪽으로라도 이렇게 팔면 제가 비과세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으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왜 안산시는 거주 요건 필요 없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걸 맞춰서 파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상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처 연결되시지 못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난 후에라도 저희가 전화 받고 있거든요. 0229-4034번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요, 오늘 전화 연결 직접 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마련했는데요. 네,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필수적인,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